아버지, 요양원 알아봤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손주 용돈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요양원 입소 권유였습니다. 환갑 이후 10년간 저는 매년 혼자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자식들은 문자 한 줄로 생일을 때웠고 저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 자식에게 절연장을 보내기로. 이제 각자 삽시다. 하지만 그 편지가 불러온 건 화해가 아니라 더 깊은 배신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가 혼자 차린 생일상 앞에서 마침내 절연을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불러온 것은 예상치 못한 배신과 뒤늦은 후회, 그리고 차가워진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장 70번째 생일, 혼자 켠 미역국.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고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일은 고이라고들 하죠. 옛날 같으면 동네 잔치라도 벌일 나이지만 지금 제 삶엔 그런 건 없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혈당 측정기와 당뇨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을 찔러 피를 한 방울 짜내고 측정기에 댔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숫자가 떴습니다. 140. 조금 높군요. 어제 저녁에 빵을 먹어서 그런가. 약통을 열어 알약 2알을 꺼내 입에 넣고 물 한 모금으로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물줄기가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성성하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허리도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거울에서 눈을 떼고 면도를 시작했습니다. 면도날이 뺨을 따라 미끄러지는 소리가 욕실에 울렸습니다. 쉭쉭. 그 소리만이 이 집을 채우는 유일한 인기척이었습니다. 면도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려둔 와이셔츠와 회색 가디건. 혼자 사는 집이지만 저는 매일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래야 사람 같으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불빛이 얼굴을 비췄고 찬 공기가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에는 미역 한 봉지, 계란 6개, 우유 한 팩,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도마 위에 미역을 올리고 칼로 잘게 썰었습니다. 도독도독.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을 탔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어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물을 붓고 국간장을 조금 넣었습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불로 줄였습니다. 냄비 뚜껑 틈으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밥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반찬 접시 2개, 김치 몇 조각과 계란 후라이 하나. 식탁에 상을 차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 4개의 의자 중에서 사람이 앉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랬지. 재작년에도. 환갑 이후로 이 풍경은 매년 반복됐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3개 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준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딸 서연 아빠 생일 축하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막내 준호 치읓 아버지 히읗치읓. 문자를 보는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응이응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미역이 혀 위에서 미끄러졌고 국물은 미지근했습니다. 간이 좀 싱거웠습니다. 소금을 더 넣을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혼자 먹는데 무슨 간이 중요한가? 밥을 먹으면서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제 환갑 잔치 때 찍은 사진.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양복을 차려입고 제 옆에 섰고 딸 서연이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막내 준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땐 다들 바빴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아니, 더 바빠졌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며 주말에도 일합니다. 딸 서연이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막내 준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며 이 일 저 일 떠돌아다닙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을 적셨고 주방 세제 거품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모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게 5년 전입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 그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있을 때도 저는 이미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저는 저대로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됐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위 선반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빨간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모습, 딸 서연이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하던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 있던 모습, 막내 준호가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던 날, 땀범벅이 된 얼굴로 제게 달려오던 모습. 사진 속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나? 사진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고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러지 말자. 생일인데.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도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하루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지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TV를 켤까 하다가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으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게 내 생일이구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혹시 자식 중 누가 온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엔 옆집 이춘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집에 계셨네요. 이춘자 씨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시장 갔다가 과일 좀 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나눠드리려고요. 이춘자 씨는 봉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과 몇 개와 배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에이,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별로 할 일도 없는걸요. 이춘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들어갈게요. 현관문을 열어주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춘자 씨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부엌에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컵을 이춘자 씨 앞에 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 아니세요? 아침에 미역국 냄새가 나던데. 이춘자 씨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요. 어머, 그러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혼자 미역국 끓이셨어요? 네. 뭐 늘 그래왔으니까요. 이춘자 씨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제분들은요? 바쁘시죠? 뭐? 바빠도 아버지 생신인데. 이춘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다들 살기 바쁜 거니까. 박 선생님, 그렇게 이해만 하고 사시면 어떡해요? 이춘자 씨는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은 저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 그었어요. 자식들한테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저를 더 챙기더라고요. 이춘자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라도 바꾸셔야죠. 박 선생님, 70이면 아직 젊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사실 건데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실 거예요? 이춘자 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춘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갈게요.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한테 한 번쯤은 화내셔도 돼요. 당신 인생이에요. 이춘자 씨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춘자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 그동안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나요? 회사 다닐 때는 직장 생활에 치였고 퇴직한 후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요? 저는 언제 행복했나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을 비췄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저는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노트를 덮고 펜을 내려놓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올해 생일은 마지막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보내는 생일은. 창밖 햇살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의장. 노트에 적은 40년의 영수증.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그 위로 작은 거미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춘자 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인생이에요. 내 인생.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25에 결혼했습니다. 26에 큰아들이 태어났고 29의 딸이 32의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론 쭉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38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고 저녁 8시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퇴직금은 전부 자식들에게 갔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결혼할 때 아파트 보증금으로 5천만 원, 딸 서연이 이혼 후 전세집 얻을 때 3천만 원, 막내 준호가 사업 실패했을 때 빚 갚아준 게 2번 합쳐서 4천만 원. 계산해보니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저는 지금쯤 작은 원룸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식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 꺼내둔 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준. 대학 등록금 4년 2,400만 원. 대학원 학비 1,200만 원. 결혼 비용 3천만 원. 아파트 보증금 5천만 원. 손주민서 돌잔치 비용 300만 원. 명절 용돈 10년 500만 원. 합계 1억 2,400만 원. 딸 서연. 대학 등록금 4년 2,400만 원. 피아노 학원비 중 고등학교 6년 600만 원. 마이너스 결혼 비용 2천만 원. 이혼 후 전세집 보증금 3천만 원. 손녀수와 양육비 지원 3년 1,080만 원. 명절 용돈 10년 500만 원. 합계 9,580만 원. 막내 준호. 대학 등록금 4년 2,400만 원. 첫 번째 사업 실패빚 2천만 원. 두 번째 사업 실패빚 2천만 원. 생활비 지원 5년 1,500만 원. 명절 용돈 10년 500만 원. 합계 8,400만 원. 총 합계 3억 380만 원. 펜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억. 퇴직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재직 중에도 꾸준히 보태준 돈까지 합치니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만 계산한 겁니다. 시간은요? 큰아들이 대학 입시 준비할 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준 시간. 딸이 피아노 학원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주고 기다렸던 시간. 막내가 축구 시합할 때마다 운동장 구석에 서서 응원했던 시간. 그 시간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노트에 계속 썼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포기한 것들. 마이너스 아내와의 여행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외여행 가지 못함. 취미생활 낚시를 좋아했지만 낚싯대는 창고에 처박혀 있음. 건강검진 돈 아끼려고 몇 년씩 미룸. 친구들과의 모임 회비 내기 부담스러워 점점 안 나감. 새운 명절 때 받은 옷이 전부.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생일날 문자 3통. 그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성의 없는 문자. 노트를 덮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훌쩍훌쩍.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썼습니다. 결심.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의 ATM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의 뒷바라지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박진수다. 70살 아직 살아있고 아직 건강하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겠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오늘부터 할 일. 1. 자식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제 각자 살자고. 2. 이 집을 정리한다.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한다. 3. 나를 위해 돈을 쓴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한다. 4.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춘자 씨가 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아침 드셨어요? 아, 이 선생님. 아직인데요. 어제 미역국 혼자 드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나눠 드시라고 갖고 왔어요. 이춘자 씨는 국 그릇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제도 패 끼쳤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마운걸요. 이춘자 씨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젯밤에 오셨어요? 네. 눈이 퉁퉁 부었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춘자 씨는 한숨을 쉬더니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국그릇 부엌에 놓고 앉아요. 제대로 얘기 좀 합시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춘자 씨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제 말 때문에 많이 생각하셨죠? 네. 그래서 결심하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제랑은 다르게 뭔가 각오한 사람 눈빛이에요. 이춘자 씨는 정확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놔둔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춘자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춘자 씨는 노트를 펼쳐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요? 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신 거예요. 박 선생님, 이거 자식들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편지를 쓸 생각입니다. 이제 각자 살자고.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조언 드릴게요. 뭔가요? 감정적으로 쓰지 마세요. 담담하게 사실만 쓰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정신 차려요. 이춘자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식들이 연락 와서 따지면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가야 해요. 어렵겠네요. 처음엔 어렵죠.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춘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 식기 전에 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박 선생님,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옆집에 제가 있잖아요. 이춘자 씨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이춘자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간이 딱 맞았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에게. 민준아, 아버지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다.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아버지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얻었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지난 40년간 아버지는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했다. 대학 등록금, 대학원 학비, 결혼 비용, 아파트 보증금. 계산해보니 총 1억 2,400만 원이었다. 이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줬다. 다만 이제는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을 살고 싶다. 너는 이제 42이다.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나이다.
아버지도 이제 이른이다. 남은 시간을 아버지를 위해 쓰고 싶다. 이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다. 앞으로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다. 각자 바쁘니까. 명절에도 부담 갖지 말고 내 가족과 편하게 보내라. 아버지는 괜찮다. 건강하게 잘 살겠다. 너도 건강해라. 마이너스 아버지.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썼습니다. 다음은 딸에게 쓸 차례였습니다. 딸 서연에게. 서연아. 아빠야. 갑자기 이런 편지를 받아서 놀랐지? 괜찮아. 천천히 읽어봐. 아빠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다. 이혼할 때도 수아 키우느라 힘들 때도.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돈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없었다. 전세집 보증금 3천만 원, 수아 양육비 지원 1,080만 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아빠도 생각을 좀 해봤어. 아빠가 너를 계속 도와주는 게 정말 너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아빠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걸까? 솔직히 말하면 둘 다인 것 같아. 서연아, 너는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아빠는 이제 조금 물러서려고 해. 너를 믿으니까. 그리고 아빠도 아빠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 화내지 마. 이해해줘. 사랑한다. 아빠. 딸에게 쓰는 편지는 조금 더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자.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쓸 차례였습니다. 막내 준호에게. 준호야. 아버지다. 너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35이다. 아버지가 35일 때는 이미 너까지 셋을 키우고 있었다. 너는 사업을 2번 실패했고 아버지는 2번 다 빚을 갚아줬다. 총 4천만 원. 이것도 아깝다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랐다. 하지만 준호야, 너는 계속 넘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버지 생각엔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너의 안전망이 되지 않을 거다. 너는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된다. 아버지는 이제 물러선다. 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내가 혼자 서는 건 내 몫이다. 힘내라. 아버지. 3통의 편지를 모두 썼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봉투 3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보낼까?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들을 봤습니다. 3억 380만 원.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희생. 그래, 보내자. 봉투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우체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빨간 우체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 자식들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상처받는 건 나야. 벌써 10년째 상처받고 있어. 첫 번째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 툭. 세 번째 봉투. 툭. 3통의 편지가 모두 우체통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이 텅 비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체국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꺼내봤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딸 서연, 아빠,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수아도 데리고 갈게. 그동안 못 찾아뵈어서 미안해요.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요일. 편지가 도착하는 건 내일 모레쯤일 겁니다. 그럼 일요일 전에 딸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오지 않겠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자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우체국에 달려가서 편지를 도로 꺼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이춘자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가야 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올까? 아니면 편지 받고 화가 나서 안 올까?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일요일. 그날이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혹시 딸이 진심으로 찾아와 줄까? 아니면 편지를 읽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줄까? 모르겠어.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늦은 건 아니겠지. 3장. 3통의 편지와 1통의 전화. 편지를 붙인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내내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혹시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직 안 받았나? 우편은 보통 이틀이면 도착합니다. 늦어도 사흘이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연락이 없을까? 혹시 화가 나서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걸까? 아니면 편지를 읽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걸까? 모르겠어. 토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딸이 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올까? 핸드폰을 켜서 서연이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딸 서연 아빠,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수아도 데리고 갈게. 그동안 못 찾아뵈어서 미안해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심일까? 하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딸이 먼저 찾아온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제가 먼저 연락했고 딸은 바빠서라는 말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요일에 온다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일요일 아침 6시에 눈이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깨끗한 와이셔츠에 회색 조끼까지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장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시장에 가서 딸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닭 한 마리, 감자, 당근, 양파. 딸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닭볶음탕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도마 위에 닭을 올리고 적당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도독도독. 칼질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감자와 당근을 깎고 양파를 썰었습니다. 양파를 써는데 눈이 매웠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양파 때문에 우는 거야. 냄비에 닭을 넣고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춧가루와 간장, 설탕을 넣어 양념을 했습니다. 물을 붓고 중불에서 끓였습니다. 감자와 당근을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식탁을 닦았습니다. 식탁볼을 새로 깔고 그릇과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4개의 자리. 저 딸 손녀 수아, 그리고 혹시나 사위가 올까봐 하나 더. 아니지. 서연이는 이혼했지.
사위 자리를 치웠습니다. 3개의 자리만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딸이 온다고 한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딸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11시, 12시, 1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늦는 건가? 부엌에 가서 닭볶음탕을 확인했습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줄어들었고 닭고기가 부드럽게 익었습니다.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딸의 차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1시 30분, 2시, 2시 30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너무 재촉하는 것 같으면 부담스러워하겠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3시, 3시 30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4시.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해볼까?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딸 서연 아빠 미안해 유유수와 학원 상담이 갑자기 잡혔어. 오늘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갈게. 정말 미안해. 메시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언제나 다음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딸은 늘 다음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역시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닭볶음탕 냄새가 났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닭볶음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한 그릇을 떠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밥을 퍼서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 혼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닭고기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씹고 삼켰습니다. 몇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편지 받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아버지, 좀 만나서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를?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뵙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오후 3시 아파트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왔구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일 민준이를 만나면 어떤 말을 들을까? 화를 낼까? 따질까? 아니면 모르겠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좀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화가 났겠지. 저는 큰아들에게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됐다. 명절에도 부담 갖지 말고 내 가족과 편하게 보내라. 민준이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섭섭했을까? 아니면 오히려 편했을까? 모르겠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제대로 자지 못해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피곤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이래서야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더욱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당당해야 해.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넥타이를 맨 제 모습은 퇴직하기 전 회사 다닐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래. 나는 박진수야. 38년 동안 회사 다니며 가족 먹여 살린 사람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2시 50분.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앞 카페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떨지 말자.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 일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왔구나. 네. 앉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의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아니, 괜찮다. 그래도 뭐라도. 괜찮다고 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래. 솔직히 처음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각자 살자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민준이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살 때가 됐다는 거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데. 모시고 싶다고? 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왜 생일날 문자 한 통으로 때웠냐? 왜 5년 동안 혼자 생일상 차리게 놔뒀냐? 민준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른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다. 너희를 기다리며 보내고 싶지 않다. 아버지. 민준아, 너는 이제 42이다.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나이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민준이는 아메리카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리할 생각이다. 정리요? 팔든지 새를 놓든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할 거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은 명의가 아버지 거지만 저희도 거기서 자랐습니다. 추억이 있는 집이에요.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팔겠다니. 갑자기가 아니다. 5년을 생각했다.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아버지를 위한 방법을 생각해뒀습니다.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무슨 방법? 민준이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요양원 홈페이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좋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요양원입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냐? 아버지 당뇨도 있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혼자 사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모시는 겁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민준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아버지, 그만하라고 했다. 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가 짐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게 효도냐? 아버지, 저희도 바쁩니다. 회사 일도 있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편지를 쓴 거다. 이제 각자 살자고. 아버지. 그런데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게 내가 생각한 방법이냐?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그리고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다. 아버지, 앉으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다. 아버지, 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초조함, 불안, 아니면 욕심?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 집은 내 명이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다. 하지만, 그리고 요양원 비용은 그 집 팔아서 내라는 얘기냐? 민준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짐작한 게 맞았습니다. 집 팔아서 내 요양원 비용 되고 나머지는 너희가 나눠 갖겠다는 거지. 아버지,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다. 내 눈빛을 보면 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자식이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준호예요. 그래. 편지 받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민준이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 그냥 이제 각자 살자는 거다. 형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얘기. 그래. 내 형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더구나. 아버지, 형도 나름 고민한 거예요. 형은 형대로 힘든 거 있어요. 너는 어떠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형이 다 알아서 하겠죠.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는 늘 그렇게 도망가기만 하는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너도 내 인생이나 잘 챙겨라. 아버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30년 아니 40년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겁니까? 요양원 입소 권유, 집 처분 계획, 그리고 책임 회피. 이게 가족이냐? 목이 메이고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이 텅 빈 것 같고 공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박 선생님, 저예요. 이춘자. 이춘자 씨였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춘자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들어가도 돼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춘자 씨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마시세요. 물을 받아 마시니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춘자 씨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죠? 말씀해 보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편지 받고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요양원에 가라고 하더군요. 이춘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집 팔아서 요양원 비용 대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나눠 갖겠다는 겁니다. 어머. 이춘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 말 들으세요. 그 자식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이춘자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자식들은 당신을 짐으로 보고 있어요. 박 선생님이 편지 쓴 건 잘한 일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그 편지를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재산 정리하겠다는 말만 들은 거죠. 그래서 급해진 거예요.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것도 그래서예요. 이춘자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정말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자식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은 없어요. 당신이 변해야 자식들도 변해요. 아니, 자식들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살면 돼요. 이춘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갈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힘들면 저한테라도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춘자 씨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딸 서연, 아빠 편지 받았어요. 오빠한테도 연락 왔고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걱정돼요. 전화 좀 받아요. 이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왜 전화 안 받아? 서연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좀 바빴어. 아빠 편지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각자 살자고 해? 오빠가 요양원 얘기했다며? 아빠, 그건 오빠가 잘못한 거야.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혼냈어.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아빠가 왜 요양원에 가? 아직 건강한데. 서연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제 왜 안 왔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수아 학원 상담이 있었어. 그래. 알겠다. 아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알고 있어. 아빠. 서연아, 나는 괜찮아. 너도 내 인생 살아. 수아 잘 키우고.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 진짜로. 약속해. 안 와도 돼. 아빠. 정말이야. 부담 갖지 마. 나는 나대로 잘 살게. 아빠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울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야. 아빠. 끊을게. 수아 잘 챙겨.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녁 8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3번, 4번, 5번. 결국 받았습니다. 뭐냐? 아버지, 오늘 제가 실수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 받고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다. 아버지, 제발이요. 동생들도 모이겠다고 합니다. 다 함께 만나서 얘기해요. 왜 갑자기 다들 모이자고 하냐? 아버지가 보내신 편지. 저희 모두 충격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아버지 집에서 모이면 어떨까요? 저희가 음식 준비해서 갈게요. 토요일. 또 약속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겠다. 아버지, 꼭 시간 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모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한편으론 기대가 됐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할까? 아니야. 기대하지 말자. 이춘자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제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 창밖의 별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토요일이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은 여전히 저를 짐으로 여길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이미 마음이 차가워졌다는 걸. 그래도 한 번만 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4장. 토요일의 약속, 그리고 낯선 손님. 토요일 아침 6시에 눈이 떴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모두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실망했으니까요. 오든 말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과 주름이 더 깊어졌고 흰머리도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씻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처럼 와이셔츠와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민준이가 음식을 준비해서 온다고 했으니 점심은 굶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희 지금 출발합니다.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니까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라도 해야 하나? 부엌에 가서 그릇들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6개의 자리.
저 민준이 부부 서연이와 수아, 그리고 준호. 이렇게 모이는 게 얼마만인가. 작년 추석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11시 1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며느리 정혜 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혜 씨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집 안으로 들어온 민준이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갈비찜 재료 사왔어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민준이와 정혜 씨가 부엌에서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야채를 다듬고 민준이가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가족의 토요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연극이라는 걸. 11시 30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딸 서연이와 손녀 수아였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수아도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수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마음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아빠 저번에 못 와서 정말 미안해. 진짜 학원 상담이 있었어. 알고 있어. 서연이는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민준이 부부를 도왔습니다. 12시. 막내 준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어디야? 뭐? 누구 데리고 온다고? 민준이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여자친구 데리고 온대요. 여자친구.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준호는 35인데 아직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12시 2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 은지예요. 여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은지라고 합니다. 아, 네, 어서 와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걸까? 민준이와 서연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야, 너 여자친구가 있었어? 서연이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응, 6개월 됐어. 6개월이나? 왜 얘기 안 했어? 그냥 확실해지면 얘기하려고 했어. 준호와 은지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지 씨는 제 앞에 앉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해요. 준호 씨가 아버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를?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혼자서 세 자녀를 다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은지 씨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제 얘기를 그렇게 했다니. 별거 아닙니다. 부모라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희생하시는 부모님 드물어요. 은지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이와 정혜 씨가 준비한 갈비찜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6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만해라. 밥 먹자.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서연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너무 아빠를 외롭게 했죠?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알겠다. 제 대답이 너무 짧아서인지 자식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때 은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은지 씨를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하세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정작 자식들은 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은지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그때 저희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은지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얼굴 보러 가요. 그게 효도더라고요. 은지 씨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씨한테 처음 아버님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생일상 차리신다는 얘기. 은지야. 준호가 은지 씨를 말리려 했지만 은지 씨는 계속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건방진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가족은 서로 표현해야 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은지 씨가 민준이와 서연이를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곁에 계실 때 후회 없이 표현하세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은지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은지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줬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진짜로.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10살 손녀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맨날 바빠서 못 온다고 했는데 저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수아야. 할아버지 외로우셨죠? 저도 외로워요. 아빠 없어서.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수아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지.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논한 게 있어요. 뭔데?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찾아뵙기로 했어요. 필요 없다. 아버지, 너희도 바쁜데 무리하지 마라.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진심이야. 정말 잘할게. 아빠가 보낸 편지 100번 읽었어.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았어. 서연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구겨지고 눈물 자국이 있는 편지. 이거 볼 때마다 울었어. 내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얘기는 잊어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아버지는 이 집에서 우리 곁에 계셔야 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취업 준비 제대로 할게요. 은지가 도와준대요. 더 이상 아버지 신세 안 져요. 세 자식이 모두 제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은지 씨를 봤습니다. 은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시간을 좀 주세요.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걸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또 실망하시면 그때 정말 각자 사셔도 늦지 않아요. 은지 씨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한 번만 더 지켜보겠다. 아버지. 자식들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다. 또 약속 어기면 그땐 정말 끝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식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오후 4시. 자식들이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제가 먼저 올게요. 그래. 아침 일찍 와서 같이 산책하고 점심 같이 먹어요. 알겠다.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올게요. 수아도 데리고.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요. 은지도 같이 올게요. 자식들이 나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뀔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특히 은지 씨. 그녀가 준호를 변화시킨 것처럼 혹시 우리 가족도. 아니야.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지기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춘자 씨였습니다. 박 선생님 어떠셨어요? 자식들 왔다 갔죠? 네, 방금 갔습니다. 어땠어요? 글쎄요. 앞으로 매주 온다고 약속했는데. 믿으세요? 반반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춘자 씨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요? 혹시 약속 또 어기면 그때 제가 혼내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창밖에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5장. 깨진 약속, 그리고 차가운 깨달음. 일요일 아침 6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아침 일찍 온다고 했으니까요. 씻고 면도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민준이도 커피 좋아하니까 컵을 2개 꺼내 놓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닦고 소파 쿠션을 정리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민준이가 몇 시에 온다고 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이라고 했으니 8시쯤이겠지 싶었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연락을 했나 싶어서. 8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길이 막히나. 9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다시 데워서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10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또.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재촉하는 것 같아서. 11시. 참지 못하고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민준아, 언제쯤 오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11시 40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급하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죄송한데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회사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알겠다. 아버지, 정말 죄송.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의 변명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역시 일주일. 단 일주일도 못 지킨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지. 커피컵을 들어 한 번에 마셨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제 인생이. 오후 1시.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딸 서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딸 서연 아빠 오빠가 오늘 못 갔다고 들었어. 정말 미안해. 오빠 대신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딸 서연 아빠 미안. 수아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 가야 해. 다음에 꼭 갈게. 정말 미안해.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저녁 6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속이 텅 비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 두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저예요. 이춘자. 이춘자 씨였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춘자 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또 안 왔군요. 들어가도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춘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으셨죠?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이춘자 씨는 밥솥에서 찬밥을 꺼내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정말 마음 정리하세요. 이춘자 씨가 죽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안 변해요. 아니, 변할 마음이 없어요. 당신이 언제까지고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용서해줄 거라고 믿어요. 이춘자 씨가 죽을 그릇에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숟가락을 들고 뜨거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이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결정하세요. 뭐요? 진짜 홀로 사는 거요. 자식들 기대 없이. 이춘자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편해요. 제 시간을 제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박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춘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 다 드시고 푹 쉬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이춘자 씨가 나간 후 저는 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월요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한 통만 썼습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지난주 토요일 너희가 약속했다. 매주 찾아오겠다고. 잘하겠다고. 하지만 단 일주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너희를 원망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라는 걸 받아들이겠다. 집은 다음 달에 정리할 예정이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것이다. 너희가 찾아올 필요 없다. 나도 찾아가지 않겠다. 명절에도 부담 갖지 마라.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 이것이 내 마지막 편지다. 아버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즉시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에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 박 선생님 댁이요? 좋은 위치라 금방 나갈 겁니다. 작은 원룸도 하나 구해주세요. 혼자 살 곳으로.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서연이, 준호.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가 왔습니다. 큰아들 민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 팔지 마세요. 딸 서연 아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막내 준호 아버지,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읽지도 않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아버지, 열어주세요. 민준입니다. 아빠, 서연이야. 문 좀 열어줘. 아버지, 준호예요. 제발요. 세 자식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못했던 책이었습니다. 세네카의 인생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다만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들 뿐이다.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에 집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자식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손짓하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울고 있고 준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은지 씨도 있었습니다. 은지 씨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쳤습니다. 다음 날 은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 아버님, 은지입니다. 어제 죄송했습니다. 준호 씨와 형제들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이해합니다. 아버님이 오르세요. 건강하세요. 유일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고맙습니다. 준호 잘 부탁해요. 일주일 후 집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젊은 부부가 전세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원룸도 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앨범을 정리하다가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환갑 사진.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덮었습니다. 버리는 상자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에 네모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이구나.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습니다. 아내와 여기서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떠납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준이었습니다. 다른 번호로 건 모양이었습니다. 왜 다른 번호로 걸었냐? 제 번호는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내일 이사 가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정말 끝인가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끝이 아니다. 네. 시작이다. 나의 새로운 시작.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제 아버지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지.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민준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다. 나도 너희도. 민준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못난 자식들이라서. 아니다. 너희는 못나지 않았다. 다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다. 아버지. 건강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짐을 모두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추억은 가득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침표 같았습니다. 한 시대의 마침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이춘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잘 가세요, 박 선생님.
고마웠습니다. 가끔 연락드려도 돼요? 그럼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삿짐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이 차가운 마음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해보는 거지.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제 마음처럼. 6장. 혼자 앉은 원룸, 울리지 않는 전화. 새 원룸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방 하나 가니 주방,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넘쳤습니다. 청소할 곳이 적어서 좋았고 관리할 것이 없어서 편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씻고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원룸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늘어선 산책로를 따라 1시간쯤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냥 늙은 노인 한 명.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원룸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 회사는 안 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알고 왔냐?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민준이의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좁은 원룸에 들어선 민준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작은 책상,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그래. 너무 좁지 않으세요? 혼자 살기엔 충분하다. 민준이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하나뿐이라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준이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희하고 이혼할 것 같아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왜? 정희가 저를 더 이상 못 참겠대요. 뭘 못 참는다는 거냐? 제가 너무 이기적이래요. 가족한테 관심도 없고 일만 한대요. 민준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고 나서 정희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정희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 당신도 아버님처럼 될 거야. 혼자 늙어서 외롭게 살 거야 라고.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네. 아버지. 민준아, 너는 이미 나처럼 되고 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일만 하고 가족은 뒷전.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지. 저는 가족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말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진짜 가족을 위한 건 아니었어. 일에 빠져 있으면 가족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편했던 거야. 민준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다. 나도 실패했으니까.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저는 좁은 원룸을 가리켰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 찾아오는 사람 없는 생활. 그게 내 미래다. 민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희가 떠날 것 같아요. 그럼 붙잡아라.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나는 못 붙잡았으니까. 민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후회하세요? 후회.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후회는 사치다. 사치요? 그래. 후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후회를 하겠냐? 민준이가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정희한테 가서 빌어야겠어요. 그래라. 아버지. 가라. 민준이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오지 마라. 아버지.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내 가족한테 가라. 민준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그날 밤 몸이 이상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렸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혈당이. 당뇨약을 며칠째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찾았습니다. 의사하면서 어디 뒀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찾아야지.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일어났는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춘자 씨였습니다. 박 선생님 잘 지내세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프세요?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괜찮다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당뇨약도 찾아서 먹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쓸쓸하네. 아니, 쓸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빠, 나야. 딸 서연이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빠, 문 좀 열어줘. 수아도 왔어. 할아버지. 손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 아빠 아프다며? 아니다. 아빠 제발. 얼굴이라도 보고 가게 해줘. 필요 없다. 서연이가 문 밖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됐어.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알아. 나도 혼자 애 키우면서 외로워 죽겠는데.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수아도 따라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수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아픈 척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준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막내 준호 아버지, 은지랑 헤어졌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막내 준호 은지가 그래요. 제가 아버지랑 똑같대요. 가족한테 무책임하대요. 막내 준호 아버지, 우리 집안이 원래 이런가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집안인가요? 읽고 지웠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창가에 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반달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제 인생도 반쪽짜리였습니다.
가족도 반쪽, 사랑도 반쪽, 행복도 반쪽. 아니,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빈 원.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이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따뜻함보다 차가움이 편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모레는 역시 아무것도.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끝없이 공허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 가족이 있는 사람들, 희망이 있는 사람들. 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목적지도 가족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니,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민준, 서연, 준호. 돌아가며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연을 끊기로. 이제 정말 혼자야.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의 노인.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잖아. 맞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자유.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고독. 둘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10월 어느 날, 오늘도 혼자다, 내일도 혼자일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후회는 없다. 다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때를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 때를 놓쳤다. 자식들도 놓쳤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평행선이다. 가까이 있지만 만날 수 없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이다. 아니,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남이다. 완벽한 남.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가웠습니다. 제 마음처럼. 7장. 아버지, 누구세요? 마지막 심판의 시간. 2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완전히 잠적한 생활.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일어나고 먹고 산책하고 자고.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원룸은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더 움츠러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뇨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하루 한 끼로 줄었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으니까요. 12월 15일 금요일 새벽.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손을 뻗어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119를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환자분. 누군가 제 뺨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혈당도 위험 수준이에요. 빨리 응급실로. 들것에 실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병원이었습니다.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서연, 준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정신 드세요? 그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큰아들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야 서연이. 딸이잖아. 딸? 제가 딸이 있었나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막내 아들이에요.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나가 계시겠어요?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가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진수입니다. 나이는요? 70입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에 일시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세요. 의사가 나가자 자식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환갑 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시고 이게 이게 서연이, 이게 준호예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저와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너무 못됐죠? 그래서 우리를 잊으신 거죠?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아빠가 편지 쓰셨잖아요. 각자 살자고. 편지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체는 확실히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런 편지를 제가 썼다고요? 네. 아빠가 쓰셨어요.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3억 380만 원. 각자 살자. 마지막 편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편지를 쓸 정도로 외로웠던 걸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원룸으로 이사하셨잖아요. 저희를 피해서. 원룸? 네. 혼자 사시겠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증거는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의 아버지였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버렸던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춘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춘자 씨를 보는 순간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에이, 이춘자 씨. 아이고, 저는 알아보시네요.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아시는데 저희는 모르세요? 이춘자 씨가 자식들을 돌아봤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아버님이 힘드실 때 곁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박 선생님, 연기 그만하세요. 연기요? 다 알아요. 자식들 혼내주려고 그러시는 거.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켰네요. 아버지. 자식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화를 냈습니다.
진짜 연기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데. 서연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해. 진짜 기억 잃은 줄 알았잖아.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희가 날 찾아낸 게 더 대단하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 신분증에 있던 예전 번호로.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왜 왔냐?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당연히 와야죠.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건 없다. 너희는 나를 버렸잖아. 저희가 버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먼저 떠났지. 하지만 너희가 떠나게 만들었어.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달 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날 찾았냐? 처음엔 찾았겠지.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편했을 거야. 귀찮은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매일 아빠 생각했어요. 생각만 했지 행동은 안 했잖아. 그게 너희야. 늘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 민준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못났습니까? 못나지 않았어. 다만 무심했을 뿐이야. 부모는 당연히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겠지. 언제나 기다려주고 언제나 용서해주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저희한테 표현 안 하셨잖아요. 맞아. 나도 잘못했어.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하리라곤 생각 못했나 봅니다. 나도 감정 표현에 서툴렀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지. 하지만 너희는 알았어야 했어.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던 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학원 데려다주고 기다리던 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제 알면 뭐하냐? 늦었어.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야. 때를 놓치면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 나는 이미 너희를 놓았어. 마음에서 내려놨어. 민준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이번엔 진짜예요.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 서연이의 눈물 가득한 얼굴, 준호의 후회 섞인 표정.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부모가 됐잖아. 민준이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자식들이 나중에 너희한테 이러면 어떻겠냐? 그때 가서야 알 거야. 내 마음을.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아들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못난 자식이었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서연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세 자식이 모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간호사가 놀라서 나갔습니다. 이춘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됐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심. 자식들을 다시 봤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자식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네. 집이 어디냐? 너희가 사는 곳 중에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이 제일 가까워요. 그럼 거기로 가자. 당분간 신세 좀 지겠다. 자식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정말. 아버지.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런 거야. 그리고 혼자 있으면 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서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이춘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야.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될 수는 있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타인처럼. 그리고 정이 들면 그때 가족이 되는 거지. 너희도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노인 한 명이라고 생각해라.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지. 저는 링거줄을 빼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렸습니다. 아직 안 돼요. 더 계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꺼질 듯 말 듯한 이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차가워진 마음은 다시 녹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서로 곁에 있을 뿐 진짜 가족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혼자보단 낫겠지. 아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혼자가 더 편했을지도. 하지만 이미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있기로. 비록 마음은 얼어붙었지만, 비록 사랑은 식었지만,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같이 있어보자. 그게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동거. 그뿐이었습니다. 8장. 차가운 겨울, 녹지 않는 마음. 병원을 나와 민준이의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 앉았고 뒷좌석에는 서연이와 준호가 탔습니다. 민준이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눈처럼. 민준이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 정혜 씨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수고하네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족의 사진. 저는 그 사진 속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의 가족이 아니구나. 정혜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따뜻한 차 드세요. 고맙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한 옥수수차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서재를 침실로 쓰시면 돼요. 침대도 새로 들여놨어요. 괜찮다. 소파에서 자겠다. 그럴 순 없죠. 서재 쓰세요. 알겠다. 민준이가 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장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새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다. 민준이가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왜? 정말 저희를 용서 못 하시는 건가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사치다. 나는 그냥 포기했을 뿐이야. 포기요? 그래. 너희가 변할 거라는 기대를, 너희가 날 사랑할 거라는 믿음을 다 포기했어.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외로워서. 네. 외롭고 쓸쓸해서. 그뿐이야. 사랑해서가 아니라. 민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저 민준 부부, 손자 민서 12세,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온 서연과 수아. 정혜 씨가 준비한 저녁상이 풍성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역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셨어요? 조금.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 계셨다며요. 그래. 이제 괜찮으세요? 모르겠구나. 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실 거예요? 당분간은. 좋겠다. 저 할아버지 많이 안 봐서 궁금한 게 많아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오염되지 않은 아이의 눈빛. 그래. 수아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서연이가 수아를 달랬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는 삼촌네 집에 계셔야 해. 왜요?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멈췄고 거리는 온통 하였습니다. 밤 10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빠, 나야. 서연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뭐냐?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들어와라. 서연이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를 용서 못해? 민준이한테도 같은 얘기했다. 용서는 사치다. 나한테는. 다르게 말해줄 줄 알았어. 왜 다르겠냐? 너도 똑같아.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해. 후회해서 뭐가 바뀌냐? 아무것도. 그럼 됐다. 아빠.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혼하려고 해. 뭐? 수아 아빠가 양육권 달라고 했어. 자기가 키우겠대. 그래서 나 포기하려고. 나는 수아한테도 좋은 엄마가 아니거든. 포기하지 마라.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네. 수아를 포기하지 마라. 왜요? 아빠도 우리 포기하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른이라서 포기했다. 하지만 수아는 아이다. 엄마가 필요해. 아빠, 나처럼 살지 마라. 후회하면서 살지 마. 서연이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저는 서연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잘할게. 이번엔 진짜로. 그래. 아빠도 우릴 사랑해줄 수 있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 그냥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좋아. 서연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외로운 별. 저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네 집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출근하고 민서는 학교에 갔습니다. 정혜 씨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따로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뭘 더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네. 정혜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민준, 정희, 민서. 모두가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겠구나. 모른다고요? 그래. 할아버지도 모르겠어. 사랑하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래. 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해요. 사랑하면 알잖아요. 그게 쉽지 않단다. 왜요?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서. 차가우면 녹이면 되잖아요. 순진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녹이는 게 쉽지 않아. 왜요? 너무 오래 얼어 있었거든. 민서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녹여드릴게요. 뭐? 할아버지 마음을 제가 녹여드릴게요. 매일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같이 놀아드릴게요. 민서의 맑은 눈빛, 순수한 미소. 그걸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움찔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12월. 민준이네 집에서 산지 일주일. 편하지 않다. 어색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원룸보다는 덜 외롭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까? 오늘 민서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 평생 제대로 하지 못한 말.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이제 와서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 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실망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대로 차갑게 살다가 가는 게 편할지도. 하지만 민서의 눈빛을 보면서 무언가 느꼈다. 작은 불씨.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이게 희망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모르겠다. 그냥 지켜보자.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내리는 눈.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네 거실에는 작은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민서가 열심히 장식을 달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하실래요? 괜찮다. 에이, 같이 해요. 재밌어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이거 여기 달아주세요. 별 모양 장식을 건네받았습니다. 트리에 걸었습니다. 우와, 예뻐요. 할아버지 센스 있으시네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밝았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밝을까?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가족 서연이와 수아, 준호와 새로운 여자친구. 준호가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쪽은 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혜 씨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민서와 수아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함께여서 좋아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함께해요. 자식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갈까? 식사 후 선물 교환 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 선물이에요.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손수 만든 카드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민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뭐지? 수아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선물 있어요. 그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우리 가족의 중심.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면 안 돼.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할아버지, 왜 우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먼지가 들어갔나 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오랜만에 받는 사랑이 낯설어서,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 무서워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나 지금 애들이랑 있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놀랐을까요? 차가웠던 남편이 눈물을 흘렸다는 걸 알면 미안해. 당신한테도 차갑게 대했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없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아직은 어색한 자식들. 이 아이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취업했어요. 그래? 네. 디자인 회사의 정규직으로. 잘했다. 처음으로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준호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칭찬해 주시네요. 일 열심히 해라. 네. 열심히 할게요.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2월이 됐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1살. 작년엔 혼자 보냈던 생일. 올해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방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할아버지 깨시겠다. 케이크 여기 놓고. 초는 몇 개 꽂아.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진심으로 축하하는 얼굴들. 촛불 불어주세요. 민서가 케이크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촛불이 71개. 후마이너스 불었습니다. 한 번에 다 꺼졌습니다. 와, 할아버지 폐활량 대단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녹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정말 조금, 하지만 분명히 녹았습니다. 고맙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고맙다. 모두 고맙다.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민준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 씨도 민서도 수아도 모두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너무 차갑게 대해서. 아니에요,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서로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따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월 71번째 생일. 가족과 함께 보냈다.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사랑한다고. 아직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꼭 말하고 싶다. 죽기 전에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오늘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완전히 녹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작이다. 늦었지만 시작이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혼자 차린 생일상은 이제 없다. 대신 함께 차린 생일상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넘친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살아있어서, 너희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우리 가족에게도 사랑한다. 아직은 마음속 말이지만 언젠가는 꼭 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 후, 저는 여전히 민준이네 집에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서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날씨 좋아요. 그래, 참 좋구나. 점심엔 정혜 씨와 차를 마십니다. 아버님, 오늘은 녹차 드실래요? 좋지요. 저녁엔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합니다. 웃고 떠들며. 그리고 잠들기 전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자라. 사랑한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너무 늦게 배운 말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인 말. 혼자 차린 생일상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쓸쓸했던 추억. 하지만 그 추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이 평범한 일상에, 이 따뜻한 가족에게,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이 마음에. 할아버지, 산책 가요. 그래, 가자꾸나. 민서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섭니다. 봄 햇살이 따뜻합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의 봄날은 이제 시작입니다.